자, 다시 그러면 자, 2.2 통합 구현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일단 그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자, 소프트웨어 구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 중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한 가지 동작. 자, 보세요. 한 가지 동작. 그 다음에 값을 전달받아 시작하는 작은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처리문, 명령문, 데이터 구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보기에 대한 설명은 유닛 모듈에 대한 설명이에요. 단위 모듈이라고 하는데 단위 모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어떤 단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런 프로젝트를 거쳐서 큰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한 큰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그때 기본적으로 아주 유니크한 이제 한 가지 동작만을 수행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단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IT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컴포넌트는 독립적인 업무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 코드 기반으로 작성된 모듈을 말하는 거예요. 실행 코드. 실행 코드 기반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실제 코드로 돼 있어서 실행 코드로 돼 있어서 그 독립된 단위가 하나의 단위로서 실제 실행이 가능하다는 구조 뜻이에요. 실행이 가능한 구조. 그러면 앞에 말했던 이 단위 모듈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이 단위 모듈하고 컴포넌트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위 모듈은 여러 가지 동작을 중에서 한 가지 동작, 아주 원초적인 아토믹한 원자적인 그런 동작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모듈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함수 하나, 한 개, 뭐 이런 정도의 단위까지로 생각해 보시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처리문, 명령문, 데이터 구조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아주 작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컴포넌트는 그보다 좀 그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모듈들이 모여서 독립적인 업무나 기능들,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서 실행 코드 기반으로 이미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 대신 단위 모듈은 실행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동작만 수행하는 것뿐으로 작성된 프로그래밍 된 코드를 말하는 거지 그것을 실행시킬 수는 없는 거야. 실행시킬 수 없는 그런 처리문이나 명령문 데이터 구조를 말하는 게 단위 모듈이고요. 컴포넌트는 요거 단독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란 말 많이 들을 텐데 인터페이스는 보시면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A라는 뭐 시스템 또는 B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요 A, B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던가 아니면 어떤 기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요 중간에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기종 간의 시스템은 보통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중간에 놓고 데이터를 이어주는 연결을 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스템 간의 중간에 인터페이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큰 어떤
구조적인 어떤 프로그램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조화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 안에 이제 기능이 소프트웨어와 뭐 A라는 소프트웨어, B라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또 작은 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개 간의 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하는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도 인터페이스로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어주는 부분이나 접속 장치. 그래서 이거는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뭐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도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개발 편의에 자주 사용되는 코드나 API나 클래스나 값, 자료형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뭐예요? 원래 영어로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할 때 개발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이렇게 여기다가 작성을 할 때 우리가 기 이미 사전에 검증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코드라든가 또는 API라든가 뭐 클래스라든가 뭐 데이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도서관처럼 이렇게 도서관에 있는 책의 선반에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가져다 쓰는 그런 구조의 어떤 요 묶음, 모음 이런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코드나 API, 클래스 이런 것들의 모음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파일을 가상 메모리에 매핑하거나 해제하거나 그다음에 프로세서 사이에서 통신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한 모듈은 단위 기능 종류에 따라서 구분할 때 어떤 모듈에 속하는가?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어떤 모듈 여러 가지 모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기능별 구현 모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은 아닌데 일단 한번 보세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쓰는 거는 하드웨어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으면 여기에는 하드웨어에는 입출력 장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OS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또 있습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제어할 때는 여기에 무슨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우리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USB 장비가 있을 수도 있고 프린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장비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꼭 장착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OS 단에서 동작할 수 있게 중간에 이 하드웨어와 이 특별한 프린터와 USB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하드웨어들을 HDD도 있을 수 있죠. 하드웨어들을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버 모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죠. 혹시 프린터 같은 거 드라이버 설치해 보신 거 있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는 OS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으면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이 하드웨어 주변 장치의 동작을 구현하는 모듈이다. 그래서 그런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드라이버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듈은 네트워크 장비나 데이터 통신을 위해 기능 구현한 모듈이다. 당연히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것들도 데이터 통신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거에 맞는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모듈이 필요해요. 파일 모듈은 컴퓨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 구조 영역에 접근하는 방법을 구현한 모듈이다. 파일 시스템 형태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되어 있는 모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모듈은 보통 이제 그 OS에 따라 다 특징이 좀 틀린데 우리가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C 드라이브 보통 보면은 하드디스크에 C 드라이브가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에 들어가면 여기 보통 보면은 이게 지금 파일 시스템이 NTFS로 되어 있는지 뭐 또는 뭐 또는 뭐 자료 디스크나 이런 거 제가 이제 이게 그 SD 카드인데 SD 카드는 또 이건 NTFS로 되어 있네요. 근데 뭐 시스템 32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앱 뭐 32비트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일 시스템 구조가 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모듈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메모리 모듈은 파일을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에 매핑 해제하는 방법과 프로세스 사이 통신 기능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메모리를 액세스하고 메모리를 연결하고 또는 매핑하고 해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쓰는 모듈이고요. 프로세스 모듈은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하는 모듈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가상 메모리에 있는 것을 매핑하거나 해제할 때 프로세스 사이에서 통신을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모듈을 뭐라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메모리 모듈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모듈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이 각각의 그 어떤 하드웨어 장치에 따라서 어떤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데이터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그걸 액세스하거나 제어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 모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통합고요. 예. 자, 이게 그 다음 챕터에 또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단위 테스트에 대한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에는 단위 테스트가 있고 보통 그 통합 테스트가 있어요. 다음 저기 수업 시간에 다음 챕터에 테스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단, 통, 시, 인, 설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이게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설치 테스트 이렇게 해서 테스트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자만 따서 외워놓으시면 좋죠. 테스트의 종류예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단위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기능 테스트예요. 누가 한다? 개발자가. 개발자가 본인이 개발한 그 단위 모듈별로 실제 단위 기능별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 이런 테스트들을 하게 돼요. 맞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수준의 오류는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스템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건 전체 그 여러 가지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이 다 모여진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체 시스템. 시스템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검사하는 걸 말하는 건데 당연히 그건 못하죠. 단위 테스트는 단위 기능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위 테스트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프로젝트 시간이 이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2번에 보시면 사전 준비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테스트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왜? 테스트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테스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테스트 계획은 언제 세운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 SDLC. 요 지난 시간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의 가장 기본적인 폭포스 모델의 구조는 먼저 뭘 한다? 분석, 설계,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설치 또는 유지보수. 이렇게 하는 과정이 SDLC 과정인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분석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 테스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능의 단위들은 어디서 추출되는 거예요? 이 분석과 설계를 통해서 추출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요구사항 분석이거든요. 사용자나 또는 이해관계자가 요구를 하면,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서 요구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요구 분석한 게 10개다. 10개면 그 10개 요구사항을 기능으로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설계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능이 요구사항은 10개였지만 그거를 기능 설계를 하면 100개가 돼요. 그러면 그 100개가 100개의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 단위별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안 만족시키는지를 테스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능 설계할 때 그 100개의 기능별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미리 설계할 당시에 계획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고,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되는 거고, 단위 테스트는 당연히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은 하지만요, 언제든지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 준비 없이, 더군다나 사전 준비 없이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를 통해서 테스트 계획까지 다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수행하기 전에 단독 실행을 위한 환경과 테스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준비에 대한 내용도 해당되고요.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테스트 케이스라는 건 뭐예요?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100개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예를 들어서 기능별로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할 때 그냥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테스트하는데 그 기능별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각각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 그죠? 그 상황에 맞춰서 상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 기능이 있다. 그러면 로그인 기능인 경우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 뭐 아이디를 예를 들어서 영어로도 넣어보고 숫자로도 넣어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시면 식별자는 각 항목의 일련 번호와 구분을 위한 코드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식별자라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어떤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를 이렇게 뭐 문서화 작업을 해요. 그 문서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문서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그 각각의 테스트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에 대한 것을 여기에 이렇게 뭐 문서 번호라든가 테스트 번호라든가
그 식별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력 명세. 실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인을 했을 때는 아이디에는 뭐 그래서 입력하는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영어로만 넣을 건지 영문 조합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명세, 입력 데이터한 테스트 조건들을 기입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출력이 출력이 될 텐데 출력이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것이 정당한 거, 원래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냐라고 했을 때는 출력 명세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후 도출된 결과를 기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출력 명세를 예상되는 출력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맞죠. 출력 명세는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한 다음에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이 모든 테스트 케이스는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미리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를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거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놓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건. 그러니까 당연히 케이스 수행한 후에 나중에 무슨 후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테스트 케이스는 미리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에 대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계의 문서 작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력 명세는 예상되는 출력 결과를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예상 입력값 해놓고 예상 출력값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게 문서로 작성하거든요. 얼마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제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이 테스트 케이스 문서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작성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 설정에는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기입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시나리오. 이 테스트 시나리오도 테스트 케이스하고 비슷한 미리 테스트하는 조건이나 예상 결과를 쓰는 문서예요. 근데 테스트 케이스와 좀 다른 지점이 있어요.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테스트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테스트 조건, 예상 결과를 기입한 문서다. 그래서 앞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어쨌든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환경이나 테스트 케이스 간의 의존성을 기입한 문서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테스트 케이스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단위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케이스들을 쓰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면 테스트 시나리오가 뭐예요?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또는 시작, 중간, 뭐 기승전결 뭐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 시나리오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 미리 써놓는 거잖아요. 각본을. 그런 것처럼 테스트하는 과정을 스토리 있게 쓰는 건데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 결국 시스템 전체 또는 기능 전체에 대한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테스트 과정에 대한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한 케이스 세부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테스트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을 모아서 어떤 흐름이 있게 맨 처음에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또 뭐하고 이런 단계별로 흘러가는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되는지 진행 과정들을 프로세스 있게 하는 것까지 테스트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부르며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 순서를 의미한다. 그렇죠.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테스트하는 단위 테스트의 어떤 문서라고 보신다면 테스트 시나리오는 통합 테스트의 어떤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 문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테스트 프로시저에 대한 거라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묶은 것으로 테스트 케이스 수행에 대한 절차를 명시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나리오는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들은 그 단위별로 하고, 그다음 시나리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흐름이 있게 흘러가는 거예요. 케이스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걸 다 이렇게 뭐 절차별로 다 수행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 시나리오는 전체적인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한 흐름을 테스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프로세스라는 게 또 나오는데요. 테스트 프로세스의 5단계 중에 각 단계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일단 여기 설명을 먼저 볼게요. 테스트 프로세스의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획 및 제어 단계가 있고요. 분석 및 설계 단계 있고, 구현 및 실현 단계가 있고, 평가 단계, 완료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테스트 프로세스는. 그래서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계획과 제어가, 계획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 분석 설계하는 단계, 구현 실현 단계, 평가 단계, 완료 단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제어하는 게 계획 및 제어 단계고, 그 다음에 테스트 목표를 구체화해서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단계를 분석 설계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현, 실현, 효율적인 테스트 수행을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해서 테스트 프로시저를 명시하는 게 구현, 실현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 프로시저, 테스트 케이스들을 조합해서 테스트 프로시저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테스트 계획과 목표가 잘 수행되는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에 대한 참고 자료나 테스트 수행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행 과정과 산출물 기록 및 저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계획 및 제어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진행,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분석 설계는 테스트 프로시저가 아니고요.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아까 뭐라고 했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평가는 이제 테스트 계획과 목표가 맞게 수행되는지 평가하는 거고, 완료는 수행 과정과 산출물, 기록,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하고 시나리오에 대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는 각 기능 단위별로 케이스별 테스트를 하는 것이 테스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스트 시나리오는 시스템 차원에서 전체 차원의 전체적인 어떤 또는 통합적인 테스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요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테스트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각 기능 단위별로 테스트하는 케이스를 하는 것이 테스트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단위. 자, 그 다음에 예. 자, 대표적인 빌드 도구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이 배포를 하기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빌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이제 컴파일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엔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잘못된 것은 엔트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의존성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거나 연결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설정할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툴은 메이븐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이븐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엔트라는 어떤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는데, 빌드하는 도구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서 자바 프로덕트 공식적인 빌드 도구이다. 그 다음에 이제 XML 기반의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나 표준이 없이 자유롭게 모든 것이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엔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업 도구. 자, 협업 도구는 뭐 그룹웨어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뭐 협업 도구라는 거는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뭐 채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메신저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용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메일로 보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협업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작업 환경에서 원활히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맞죠? 그다음에 일정 관리, 업무 흐름 관리, 정보 공유, 커뮤니케이션, 업무 보조하는 도구이다. 맞죠? 그다음에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키오스크, 다양한 프로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협업 도구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용할 의지가 없더라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업무를 되고 이건 좀 뭐 그냥 좋은 문제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강제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어쨌든 그냥 협업 도구를 뭐 이용할 의지가 없으면 협업 도구 자체가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구 자체가 별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협업 도구는 가급적이면 이제 자율적으로 여러 간에 같이 쓰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